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어.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변한 게 아니라 시간이 그 사람의 본색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그들의 얼굴 속에서 삶의 궤적을 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누구나 풋풋하지요. 그러나 40이 넘으면 얼굴에는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이 고스란히 새겨집니다. 눈빛에는 신뢰가, 입계는 고집이, 임에는 책임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늘 말했습니다. 젊을 때의 얼굴은 부모가 만들어주지만 40 이후의 얼굴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왜냐하면 얼굴은 단순한 거울이 아닙니다. 그건 숨길 수 없는 기록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믿고 누구를 아프게 했는지가 모두 그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과거 사진을 보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SNS 속에 우리의 모든 모습이 남습니다. 밝은 미소, 여행 사진, 남에게 보이기 위한 화려한 장면들. 하지만 그 속에 허세와 과장이 지나치다면 그 사람의 성품에도 어딘가 균열이 있다는 뜻이지요. SNS는 얼굴보다 더 정직한 거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무의식적인 선택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올립니다. 그래서 남의 SNS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쫓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관심, 인정 혹은 외로움. 결국 얼굴이란 세상이 보는 나의 표면이 아니라 내가 걸어온 시간에 누적된 궤적입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할까요? 나는 늘 3가지를 봅니다. 표정, 태도, 그리고 말. 이 3가지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사람은 믿을 만합니다. 하지만 3가지가 엇갈리면 곤란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웃는데 말은 날카롭고 행동은 전혀 다르다면 그건 진심이 아닙니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부드러운 미소 뒤에 냉정한 계산을 숨긴 이도 있었고 거칠어 보이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은 거울이 아니라 기록이다. 그리고 그 기록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삶이 드러낸다. 당신은 오늘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판단할 때 이 세 가지를 봤습니다. 표정, 태도, 그리고 말. 이 셋이 서로 일치하면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언젠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말은 부드럽지만 눈빛이 차갑고 태도는 공손한데 행동은 무례한 사람. 이런 사람은 가식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처음에는 호감을 주지만 오래 두고 보면 반드시 본색이 드러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많이 봐왔습니다. 처음엔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이기심이 서서히 드러나곤 했습니다. 반대로 거칠게 말하는데도 진심이 따뜻한 사람도 있었죠. 그들은 불편할 만큼 솔직했지만 그 솔직함 속에는 숨김이 없었습니다. 말보다 태도가 진실을 말하고 태도보다 표정이 더 깊은 진심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로는 감출 수 있어도 표정과 눈빛에서는 절대 숨겨지지 않습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일치감에서 드러난다. 표정, 태도, 말이 하나로 맞아떨어지는 사람은 그의 말이 곧 행동이 되고 그의 행동이 곧 신뢰가 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시간이 지나도 관계가 흔들리지 않지요. 그러나 반대로 표정은 미소인데 말은 독하고 태도는 친절한데 행동은 냉정한 사람은 결국 가면이 벗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미소는 사회적 기술일 뿐이고 그 기술은 위기 앞에서 무너집니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진짜 친절은 계산이 없고 가짜 친절은 목적이 있다. 세상엔 이런 계산된 친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얻을 이익을 계산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요라며 미소 짓지만 속으로는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지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감정의 리듬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을 땐 웃지만 상황이 불리하면 표정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볼 때 언제나 일관성 하를 관찰했습니다. 같은 상황이 아닐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누가 보지 않을 때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가, 이 두 가지가 진심을 판별하는 열쇠입니다. 한 번은 거래처 미팅에서 겉으로는 웃으며 악수하던 사람이 회의가 끝난 후 직원에게는 냉정하게 명령하는 걸 봤습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은 함께할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진심은 상하 관계에 따라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오래 볼수록 깨닫게 됩니다. 신뢰는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작은 일관성에서 쌓이는 것입니다. 눈빛, 태도, 말, 이 세 가지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가식이 완벽한 사람, 즉 오랜 세월 훈련된 위성아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대화보다 관찰을 믿어라. 왜냐하면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무의식적인 행동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말이나 명함 혹은 외모를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준비된 얼굴입니다. 진짜 그 사람을 알고 싶다면 목적 없이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거래를 앞두면 항상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전문가만 데려가지 않고 오히려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회의 자리에 함께 앉혔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눈이 오히려 더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대의 말보다 작은 행동, 시선, 손끝의 움직임을 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커피잔을 들 때 조용히 받쳐들면 신중한 성격이고 탁 부딪히거나 무심히 내려놓으면 급한 사람이지요. 사소한 몸짓 하나에도 성품이 드러납니다. 나는 이걸 벤치 테스트라고 불렀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 의도 없이 바라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의외로 선명하게 보입니다. 말을 섞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어떤 이는 걸음걸이에서 여유가 있고 어떤 이는 늘 급하게 발을 내딛습니다. 그 차이는 곧 인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믿는 관찰의 힘은 의도가 없을 때 진실이 드러난다. 는 사실입니다. 목적 없이 보는 눈은 상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에 오히려 더 정확하게 본질을 잡아냅니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조언하곤 했습니다. 상대를 알기 위해 말하지 말고 10분만 조용히 바라보라. 말보다 눈이 더 많은 걸 말해준다. 실제로 어떤 사람의 말은 훌륭했지만 그가 주변 사람의 말을 끊는 습관이 있는 걸 보고 나는 즉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듣지 못하는 리더구나. 또 다른 사람은 말수가 적었지만 누군가 실수했을 때 눈빛 하나로 따뜻함을 전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 말 없이도 신뢰를 쌓습니다. 대화는 기술이지만 관찰은 본능이자 철학입니다. 말로는 감출 수 있는 허세도 무심한 순간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 의자를 당길 때,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의 자세,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설명해 줍니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진짜 리더는 귀보다 눈으로 듣는다. 말은 한순간 귀를 속일 수 있지만 눈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회의 때도 메모보다 사람의 표정과 손짓을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이 결국 내 인생의 사람 노트가 되었죠. 결국 사람의 본질은 꾸미지 않은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 작은 틈을 읽어내는 힘이 내 회사를 위기에서 구하고 나 자신을 지켜주었습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말보다 행동, 행동보다 표정,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은 의리도 없는 눈탈입니다. 그 눈이 진실을 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 진실조차 능숙하게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진심처럼 말합니다. 그 위험한 사람들에 대해 이제 이야기해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구일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진심으로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쟁이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알면서도 감추려 하기에 결국엔 팩트라로 무너집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헛소리를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애초에 진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기분과 감정이 전부라고 믿죠. 논리도 근거도 책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인생 곳곳에서 봤습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이유 없는 고집으로 조직을 흔들고 근거 없는 확신으로 사람을 끌고 가려는 자들. 문제는 그 확신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순간 혹하게 되지요. 저 정도로 자신 있게 말하니 뭔가 있겠지. 그때부터 조직이 흔들리고 가정이 갈라지고 심지어 나라조차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과 맞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나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나는 이걸 내면의 기준 3문장이라고 부릅니다. 1. 내가 정의라고 믿는 가치. 2. 내가 지켜야 할 원칙. 3. 내가 절대 넘어가지 않을 선.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적어두면 아무리 헛소리가 쏟아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외부에서 기준을 찾으려 합니다. 이게 맞는 걸까? 저 사람 말이 옳을까? 하지만 진짜 기준은 내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남의 기준으로는 남의 삶을 살 뿐입니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결국 남의 말에 끌려다닌다. 하지만 기준이 뚜렷한 사람은 오히려 남을 바로잡는다. 한 번은 회의 자리에서 모두가 한쪽 의견에 휩쓸리고 있을 때 한 젊은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지만 나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조직의 공기를 읽기보다 자신의 기준을 지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정보가 넘쳐나고 누가 옳은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내면의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조건입니다. 인생의 방향은 바람이 아니라 내 안의 기준이 결정합니다. 그 기준이 명확할수록 세상의 헛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바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나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믿는 정의는 무엇인가? 이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확신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진짜 강자는 헛소리에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라 헛소리 속에서도 자기 길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당신을 지켜줄 마지막 방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직 속에는 이 기준마저 교묘히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론 겸손하지만 속으론 남을 깎아내리며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제 그들의 독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중 가장 위험한 유형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만 드러내고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교묘함입니다. 그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언제나 친절합니다. 칭찬도 하고 미소도 짓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독이 섞인 미소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아무도 없을 때 그들은 다른 사람을 은밀히 깎아내립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공개석상에서는 우리 직원이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던 이가 회의가 끝난 뒤 조용히 한 사람을 불러 그 친구, 사실은 별로야. 그 한마디로 조직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말은 씨앗처럼 마음에 박히고 그 씨앗은 결국 불신의 숲이 되어 조직을 삼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공공의 일은 반드시 공개된 자리에서만 말하라. 독대에서는 절대 상을 주지 말고 칭찬도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라. 칭찬은 공개적으로, 비판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공정이 유지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럼 직원이 기분 상하면 어쩌죠? 나는 대답했습니다. 공정이 무너지면 기분을 지켜도 결국 조직이 무너진다. 리더는 개인의 기분보다 조직의 신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신뢰를 지키는 방법은 단 하나, 공개와 투명성입니다. 나는 한 번의 경험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 임원이 누군가에 대해 험담을 하며 내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즉시 그 사람을 회의실로 불러 그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방금 당신이 한 말을 모두 앞에서 다시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순간 그 임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확신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절대 혼자 상대하지 말 것. 오직 빛 아래에서만 그들의 독을 막을 수 있다. 리더의 역할은 비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힘은 은밀함이 아니라 빛 아래에서의 정의입니다. 나는 포상제도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회사가 작을 때는 대표 이름으로 상을 주어도 됩니다. 하지만 조직이 커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에 내 이름을 새기지 마라. 현대가 준 상이라고만 해라.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개인의 이름보다 제도의 신뢰를 더 믿기 때문입니다. 야구의 MVP를 누가 주는가? 감독이 아니라 리그가 준다. 골든글러브는 한 개인이 아니라 기자단이 준다. 그래서 그 상은 공정의 상징이 됩니다. 만약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훈장을 준다면 누가 집권하든 그 무게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조직의 힘입니다. 리더가 자신의 이름으로 상을 주면 그 상은 개인의 은혜로 남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이름으로 주면 그건 시스템의 신뢰로 남습니다. 회사가 커진다는 것은 한 사람이 움직이는 작은 배가 아니라 수백 명이 함께 노를 젓는 큰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배를 움직이는 힘은 한 사람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제도와 공정의 신뢰입니다. 리더는 자신의 이름을 빼야만 조직의 이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리더십의 품격입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이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이 주인공이어야 하고 남의 관심을 독차지하려 합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끊기 어렵고 지치기 쉬운 관계가 됩니다. 이제 그들을 피하지 않고도 내 에너지를 지키는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끝없이 자기 이야기만 쏟아내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저 관심을 독차지하고 싶은 사람 말입니다. 처음엔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되지요. 대화가 끝날수록 마음이 무겁고 시간과 기운이 모두 빨려나간다는 사실을. 나는 그런 사람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초반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나중엔 내 하루를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관계는 선이 있어야 오래간다. 무조건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신 거리 조절의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그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상대의 말을 다 받아주지 말고 한 문장으로 요약해 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결국 당신이 말하고 싶은 건 상대가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갑자기 말을 멈춥니다. 자신의 감정을 반복하지 못하니까요. 이건 불쾌한 불편이 아니라 좀 편리하지 않은 불편차입니다. 그 불편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또한 나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선 긋기의 리듬을 만들어라. 예를 들어 토요일, 일요일에는 연락을 받지 않는다든가 저녁 9시 이후에는 대화를 하지 않는다든가 작은 습관 하나가 에너지의 방패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보다 더 피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감정을 그대로 배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을 쓰레기통으로 여길 뿐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일부러 조금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그건 네가 함부로 던질 말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결코 만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허락으로 착각합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없다면 최소한 공유 면적을 줄여야 합니다. 감정의 통로를 좁히는 거죠. 대화 시간을 제한하고 업무나 일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도 서서히 적응합니다.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소모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는 기술, 그것이야말로 인생 후반기를 평온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나는 종종 이런 후배들을 봤습니다. 상대가 분명히 자신을 갉아먹고 있는데도 끝내 그 관계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언뜻 들으면 충직해 보이지만 사실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타적인 마음은 아름답지만 남의 시선에 묶여 있다면 결국 자기 삶을 잃습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울 수 없는 사람까지 껴안는 건 미련이지 미덕이 아니다. 버려야 할 사람은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자다. 우리는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존중은 기준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면 결국 나도 무너지고 상대도 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절이 서로에게 마지막 자비일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인 것입니다. 관계를 맺는 것도 용기지만 관계를 줄이는 것도 용기입니다. 인생에서 진짜 용기는 붙잡는 힘이 아니라 놓을 줄 아는 힘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감정의 관계만큼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분노의 관계, 즉 감정을 폭발시키는 사람을 다루는 일입니다. 이제 리더로서 어떻게 분노를 다뤄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한 가지 진리를 배웠습니다. 실패는 죄가 아니다. 하지만 실패를 숨기는 건 죄다. 작은 실패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넘어진 걸 들킬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숨기고 변명하고 책임을 돌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숨긴 사람은 실패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실패를 인정한 사람은 이미 절반을 극복한 것입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넘어졌으면 일어나라. 그리고 왜 넘어졌는지 솔직히 말해라.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신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직함은 결과보다 강력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감춘 사람은 2번 실패하지만 실수를 고백한 사람은 성공으로 가는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나는 한 번의 사건을 잊지 못합니다. 어느 날 한 신입 직원이 자금 보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두려워 떨며 내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다. 이제 네가 무엇을 배웠는지 말해봐.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확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느꼈습니다. 정직한 인정은 성장의 시작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은 강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실패를 통해 배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실패를 숨기는 조직은 언제나 불신이 자라고 결국 스스로 썩어갑니다. 나는 늘 말했습니다. 실패를 나누면 신뢰가 자라고 실패를 숨기면 두려움이 자란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졌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진짜 실패는 넘어짐 그 자체가 아니라 넘어진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오래 버티며 성장하셨습니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쌀가게를 하다 실패했고, 그 다음엔 건설 현장에서 돈을 잃었지만, 매번 넘어질 때마다 나는 배웠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 배움이 쌓여 결국 현대가 되었습니다. 실패를 피하려 하면 인생은 멈춥니다. 하지만 실패를 인정하면 인생은 전진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방향을 수정하는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같은 자리에 오래 서 있는 걸 두려워해라. 실패를 인정한 사람만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진심으로 고개를 들고 이번엔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성공이란 완벽함의 결과가 아니라 수많은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한 사람의 궤적입니다. 이제 실패를 인정한 뒤 그 다음 단계, 실행과 몰입의 습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게으름을 이기는 법, 의지를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으로 불씨를 붙이는 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한 가지 진리를 배웠습니다. 실패는 죄가 아니다. 하지만 실패를 숨기는 건 죄다. 작은 실패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넘어진 걸 들킬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숨기고 변명하고 책임을 돌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숨긴 사람은 실패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실패를 인정한 사람은 이미 절반을 극복한 것입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넘어졌으면 일어나라. 그리고 왜 넘어졌는지 솔직히 말해라.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신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직함은 결과보다 강력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감춘 사람은 2번 실패하지만 실수를 고백한 사람은 성공으로 가는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나는 한 번의 사건을 잊지 못합니다. 어느 날 한 신입 직원이 작은 보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두려워 떨며 내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다. 이제 네가 무엇을 배웠는지 말해봐.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확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느꼈습니다. 정직한 인정은 성장의 시작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은 강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실패를 통해 배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실패를 숨기는 조직은 언제나 불신이 자라고 결국 스스로 썩어갑니다. 나는 늘 말했습니다. 실패를 나누면 신뢰가 자라고 실패를 숨기면 두려움이 자란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졌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진짜 실패는 넘어짐 그 자체가 아니라 넘어진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오래 버티며 성장하셨습니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쌀가게를 하다 실패했고, 그 다음엔 건설 현장에서 돈을 잃었지만 매번 넘어질 때마다 나는 배웠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 배움이 쌓여 결국 현대가 되었습니다. 실패를 피하려 하면 인생은 멈춥니다. 하지만 실패를 인정하면 인생은 전진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방향을 수정하는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같은 자리에 오래 서 있는 걸 두려워해라. 실패를 인정한 사람만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진심으로 고개를 들고 이번엔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성공이란 완벽함의 결과가 아니라 수많은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한 사람의 궤적입니다. 이제 실패를 인정한 뒤 그 다음 단계, 실행과 몰입의 습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게으름을 이기는 법, 의지를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으로 불씨를 붙이는 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원래 게으른 존재가 아니라 시작을 어려워하는 존재입니다. 리모컨이 바로 앞에 있어도 손이 가지 않는 이유, 책을 읽으려 마음 먹고도 책장을 펴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시작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나는 젊을 때부터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큰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표를 잘게 쪼갰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안에 사업 계획을 완성하겠다. 이건 너무 막연합니다. 대신 이렇게 바꿨습니다. 오늘은 첫 장을 읽는다. 내일은 문장 하나를 고친다. 모레는 수정한 내용을 동료에게 공유한다. 이렇게 작게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게으름은 사라지고 성실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 시작하면 몰입하게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습관을 해봤어, 정신해봤어, 정신이라 불렀습니다. 해봤어. 이 한마디는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게으름을 끊는 주문입니다. 머리로 생각만 하지 말고 손끝으로 움직이라는 뜻이지요. 어느 날 한 직원이 내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의지가 약해서 계획을 계속 미룹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불태우려 하지 말고 불씨를 붙여라. 거창한 각오가 아니라 지금 책상 위에 펜을 올려두는 것, 내일 해야 할 일에 첫 줄을 써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사람은 시작만 하면 몸이 마음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 때도 오늘은 꼭 일어나야지. 가 아니라 발만 바닥에 내려놓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작은 행동이 결국 거대한 관성을 만듭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실이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시작을 쉽게 만드는 습관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공부도 일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시작하면 그 다음은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침에 강한 사람이었지만 어떤 이는 밤에 집중력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정한 시계에 맞추지 말고 내 뇌가 깨어나는 시계를 찾아라. 아침에는 판단이 필요한 일을, 오후에는 반복적인 일을 배치하라. 이 단순한 배치만으로도 생산성은 두세 배 달라집니다. 나는 시간을 관리한 게 아니라 뇌의 리듬을 관리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수백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성공은 남들보다 오래 앉아있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리듬에 맞게 시간을 배치할 줄 아는 사람에게 옵니다. 그리고 나는 늘 강조했습니다. 목표는 방향일 뿐이지 계획은 아니다. 목표는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작게 쪼갤 줄 아는 사람만이 세울 수 있습니다. 작은 계획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들고 작은 실천이 모여 운명을 바꿉니다. 성공의 핵심은 거창한 비전이 아니라 매일 쌓이는 일일치미의 꾸준함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꾸준함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 바로 지루함을 이기는 법입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몰입과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제 그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평생 일과 인생을 함께 걸어오며 깨달았습니다. 일은 원래 재미없는 것이다. 학생에게 공부가 즐겁기 어렵고 직장인에게 일이 신날 리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지루하다면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지루함은 정상입니다. 문제는 그 지루함 속에서 어떻게 몰입을 만들어내느냐에 있습니다. 나는 일을 하며
늘 성장의 장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할지라도 그 안에서 조금씩 새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장치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새로운 과제를 던졌습니다. 똑같은 일만 시키면 사람은 금세 식어버립니다. 하지만 조금씩 다른 일을 경험하게 하면 그 안에서 다시 성장의 감각을 느끼고 몰입을 되찾습니다. 그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 지루한 일조차 견딜 힘이 됩니다. 나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장은 몰입을 낳고 몰입은 지루함을 이긴다. 성장은 반드시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한 줄 더 배운다든지 평소보다 4분 일찍 출근한다든지 그 작은 차이가 자기 발전의 증거가 됩니다. 사람은 발전하고 있다는 감각이 있을 때 비로소 행복을 느낍니다. 게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게임도 결국은 노동입니다. 손가락이 아프고 눈이 피곤하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몰입할까요? 바로 성장감 때문입니다. 레벨이 오를 때마다 내가 발전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니까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장 포인트를 찾으면 됩니다. 그게 하루 한 걸음이라도 어제보다 조금 나은 내가 되었다면 그건 이미 승리입니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지루함은 나쁜 것이 아니라 성장의 신호가 멈췄다는 알림일 뿐이다. 지루할 때는 도망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작게 심으십시오. 부서의 방식을 조금 바꾼다든지 도구를 바꾸거나 익숙한 일을 다른 각도에서 해보는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다시 불씨가 됩니다. 나는 현대를 키우면서 늘 이런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건설만 하다 보면 언젠가 한계가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도전했고 자동차에 도전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결국 큰 도약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일이 더 이상 재미없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새로운 판을 깔았습니다. 그 새로운 판이 나와 회사를 살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끝까지 성장한다. 변화는 불안이 아니라 성장의 숨구멍입니다. 그 숨구멍을 닫는 사람은 정체되고 그걸 열어두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결국 성공이란 지루함 속에서도 스스로 성장의 장치를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장치가 당신의 열정을 지켜주고 삶의 리듬을 이어줍니다.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얼굴로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며 그 사람의 궤적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궤적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리는 작은 선택으로 새겨집니다. 작은 성실, 작은 변화, 작은 용기, 그것들이 쌓여 당신의 얼굴이 되고 당신의 이름이 되고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